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또 세계 최초로 프리미엄 메모리 양산, 그리고 삼성전자 시안 2공장 가동 완료, 반도체 또 초격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반도체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또 세계 최초로 제목처럼 이를 냈습니다. 바로 초고속 내장형 스마트폰 메모리를 또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데요. 속도로 따져보자면 이 FHD 영화 한 편에 달하는 데이터죠. 한 5GB를 4초 만에 저장할 수 있는 초고속 스마트폰 메모리 512GB EUFS 버전 3.1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EUFS가 뭐냐,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EUFS는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JEDEC가 정한 초고속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UFS 3.1 규격 메모리가 출시되는 건 반도체 메모리 업계 세계 최초인데요. 최근 여러 제조업이 불경기에 빠진 상황에서, 즉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통해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나서는 겁니다. 이번 신제품은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메모리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최신 버전인 이 EUFS 3.1은 기존 3.0 버전 대비 3배 빠른 초당 1200MB의 연속 쓰기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직렬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SATA 규격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보다 2배 이상, 그리고 UHS-1으로 알려져 있죠. 울트라 하이스피드 1 규격의 마이크로 SD 카드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100GB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옮길 때 기존 EUFS 3.0 버전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4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3.1 신제품 버전을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면 1분 30초면 충분할 정도로 시간이 저장하는데 반 이상 줄어버리게 됩니다. 이 EUFS 제품 전 버전인 3.0 버전이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이었고, 3.1 버전이 1년 정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세계 메모리 업체들은 경악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양산전자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제품을 내놓고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가 딱 되는 순간 사실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특히 앞으로 나올 폴더블 폰에서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는 중국의 화웨이, 비보, 오포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또한 해당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메모리는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모리 분야에서 독주 체제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신제품의 연속 읽기 속도는 2100MB/s고 이미 읽기와 이미 쓰기 속도는 각각 10만 IOPS, 7만 IOPS를 갖췄고요. 이렇게 저장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512GB에 달하다 보니 최근 뜨고 있는 8K 초고화질 영상이라든지 고용량 사진 수백 장을 쉽게 저장하는데 적합하겠죠. 사실 이 제품을 또 아주 알맞게 내놓은 게, 최근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울트라 제품에 1억 화소가 넘는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1억 화소를 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진 용량이 커지고 있고, 영화, 미디어 파일들도 늘어나는 만큼 초고속 메모리에 대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용 증가에 대비 이 EUFS 3.1 제품군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능성 사실상 100%라고 보면 되겠죠. 또 512GB 제품 외에 소비자 입맛에 맞춰 256GB 모델과 128GB 모델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제품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느 메모리 회사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팹인 중국 시안 2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도래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황에 대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시안 2공장에서 제품 출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출하식은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제품 양산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안 2 반도체 팹에서는 스마트폰,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로 활용되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합니다. 특히 D램이 아닌 수직 구조로 회로를 쌓아 올려 저장 용량을 키운 3D V-NAND 플래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사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 기지예요. 기존의 1공장과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2공장으로 이 시안 팹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공장은 2012년 착공해서 2014년 상반기쯤부터 가동이 되었고, 2공장은 2017년 8월부터 1단계 투자가 진행돼 왔고, 이번에 일부 라인이 완성이 된 거죠. 삼성이 현재 시안 2공장에 갖춘 설비 규모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 캐파는 월 2만 장 20K 수준이고요. 삼성이 계획한 시안 2공장 1단계 투자의 원래 총 규모는 6만 5천 장 65K로 전체 계획 대비 현재 약 30% 정도가 갖춰진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셋업 팹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즉 캐파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먼저 세운 후에 이렇게 반도체 시황 트렌드에 맞춰서 필요한 설비들을 하나둘씩 계속 들여놓는 방식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컨퍼런스 콜에서 중장기 수요에 대응해 시안 2공장을 내년 2020년 초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공장 가동을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수요가 현재 강세인 낸드 플래시 시장 공략에 한 발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가격은 D램 익스체인지에서 자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D램 익스체인지만 봐도 최근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센터 등 수요 회복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분명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입 자료에서도 SSD의 증가세는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달 SSD 수출액은 8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298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1.7% 올랐고요. SSD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6.7%, 11월 67.5%, 12월 94%, 올해 1월 133.8% 순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추세는 우선 최소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세계적 이슈와 더불어 제조업이 침체된 상태에서 낸드 플래시 제품 자체가 기존처럼 막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소지는 많은데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1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우리나라 이 SSD 재고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말부터는 이 조금씩 시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전체 생산량의 30%만 현재 설비가 들어가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정대로 시안 2공장 라인 가동을 시작했지만 100% 캐파 확보를 위한 팹 추가 증설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신중 모드로 삼성전자가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아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SK하이닉스도 올해 낸드 수요 대응, D램 의존도 줄이기 등의 이유로 낸드 물량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 충북 청주 공장에 M11, M12 그리고 M15 라인 등에서 현재 낸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M8 라인의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설비는 중국의 우시 공장으로 이동시킬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M8 빈자리에 낸드 제조 장비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CC를 통해서 96단 및 128단 낸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만큼 업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 예정 및 가동 예정대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신제품과 앞으로 SK하이닉스가 보여줄 96단 그리고 118단 낸드, 그리고 삼성전자의 6세대 V낸드 제품이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잘 생산만 해준다면 아마 다른 글로벌 낸드 플래시 업체들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중소기업을 하나 잡아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너무 대기업, 아주 큰 기업 위주로만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중소기업도 많은데 말이죠.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자산 IP, 이 특허권이죠. 반도체 설계에 대한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정말 없습니다. 중국은 몇십 조를 부어서 수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 칩스 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데요. 이 반도체에 관련된 IP 중에 비디오 IP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차, 즉 전장 쪽이랑도 또 관련 있는 그런 IP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장용 반도체 IP라는 두 가지 분야에 다 쓰이는 IP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목에 적었는데, 그 분야에서 국내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말고 이 비디오 IP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걸 하는 회사가 없어요, 아예. 자, 시작 본격적으로 가보기 전에 이제 분명히 이제 유의할 사항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기업 가치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지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03년에 설립된 회사고, 뭐 지금 17년밖에 안 됐죠. 지금 종업원이 66명밖에 안 되고, 역사도 사실 뭐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고, 종업원 숫자도 66명? 뭐 이렇게 회사가 작나? 매출액도 한 100억 원대인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고객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반도체, 즉 자동차 반도체 점유율 1위에 빛나는 NXP, 세계 시장에서 이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는 한 12, 13%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죠. NXP는 뭐 일례로 퀄컴도 막 그렇게 NXP를 인수하려고 인수전을 펼쳤던 그 회사죠. 물론 중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 회사의 고객사고, 화웨이에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 세계적인 회사도 뭐 경제 이 고객사고, AMD도 있고 뭐 많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제가 카운팅을 해봤을 때 36개사하고의 계약이 체결되어서 로열티 수익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한 회사에서의 매출이 3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36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회사의 매출 비중이 35%예요. 굉장히 큰데, 물론 회사가 고객사 정보를 모두 공개하진 않지만 몇몇 아주 이런 비중이 큰 회사는 공개를 하거든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런 데는 A사라고 되어 있는데, IR을 할 때 NXP다 이렇게 이제 최근 3년 누적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제일 윗단에 발표를 했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매출 인식 비중이 미국 기업일 수밖에 없고, 여러가지 맥락상 답은 하나죠.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에는 팡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과 계약에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이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뭐 실제 뉴스로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 사실 뭐 최종 계약 체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식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 뭐 중간에 계약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찌라시가 왜 도는지가 더 구조적인 핵심입니다.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기가 쓸 자신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는 직접 개발을 R&D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와 페이스북은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반도체 자체 개발 선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걔네들이 반도체 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IP를 가진 회사들이 먹을 시장이 더 커지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미 이 비디오 IP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회사들과 계약한 상태이고, 뭐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중국 관련 업체 중에 AI 관련 업체 탑5 업체 중에 2곳과 지난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이5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IP 연합에도 디자인 쉐어 파트너로서 IP를 제공하고 있죠. 이 사이5는 미국의 UC 버클리 컴퓨터과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창립된 반도체 스타트업인데요. 리스크5를 활용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설계 자산을 라이센싱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IP랑 뭐 다른 어떤 회사의 그래픽 IP, 또 어떤 다른 회사의 또 뭐 어떤 CPU IP 이런 것들을 턴키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합쳐서 칩 업체한테 약간 백화점 형태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파는. 실제로 이 칩스앤미디어는 2019년 이 2018년 대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가량 당기 순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 2배가량 폭증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 땐 적자였어요. 그때 아마 주가도 박살이 났던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어닝에서 17, 18, 19년 2배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가 요새 잘 나가는 건 알겠어. 근데 뭐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력, 산업 구조는 그다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아시죠?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가 이제 삼성이나 TSMC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드렸던 이야기 중에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단계로 비메모리는 이루어진다. 뭐 크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 팹리스가 공장 없이 반도체를 이제 설계만 하는 그런 회사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랑 다르게 이 설계라는 거를 할 때 각 부분에 대한 IP, 각 부분에 대한 즉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로열티를 주기적으로 IP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지급을 하고, 그 설계 도서를 이용해서 최종 설계 제품을 이제 설계하고 생산을 합니다. 즉 NXP가 어떤 자율주행차 반도체를 만약에 뭐 설계한다 쳤을 때 멀티미디어가 필요한 즉 뭐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거나 뭐 센싱하거나, 뭐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ADS도 그렇고 센싱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주변 상황, 만약에 보행자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 센싱을 해서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보행자가 오면 멈추거나 뭐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행자가 오는 걸 센싱하려면 일단 녹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변 상황을 전체적으로 녹화해야 되니까요. 요즘 뭐 그러니까 예전 그냥 주행 보조처럼 그냥 레이저로 한 점 정도 이렇게 가는 거는 미래형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고 완전히 녹화, 렌즈로 광각적 광각을 활용해서 녹화를 해서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어디서 돌이 날라와도 이제 차량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자율주행인데, 그런 기능에 이제 비디오 IP가 적용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즉 비디오 회사에서 NXP가 비디오 IP 회사에서 NXP가 IP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로열티를 매년 지급하고, 라이센스는 일회성 비용을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할 때 주는 거고, 로열티는 매년 이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한 반도체를 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에게 맡기게 되고, 생산이 되면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나 뭐 드론이나 뭐 디스플레이 TV나 인원 뭐 어디든 완성품에 반도체가 탑재되어서 소비자에게 가겠죠. 그럼 우리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 비용 중 일부 자신의 IP가 가지는 만큼을 나중에 로열티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열티가 뭐 퀄컴처럼 말 그대로 독점적인 분야라면 평생 받는 거지만 보통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계약을 처음 할 때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해서 일회성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로 일으키는 매출이 55% 정도 되고 로열티가 42% 정도 된다. 그 매출 비중이, 즉 라이센스 비중은 작년에 이제 미디어가 작년에 일회성으로 딱 계약을 작년에 했다라는 그런 매출 비중이 되는 거고, 로열티는 뭐 4년 계약이면 4년 계약, 5년 계약이면 5년 계약 동안 일정하게 지금 지급되고 있던 로열티 인식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정도의 매출 비중은 유료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세부 분야가 뭐 CPU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코덱, 뭐 그래픽, 컴퓨터 비전, LCD 컨트롤러, 이게 비메모리 설계하는 세부 분야가 뭐 CPU, 비디오 코덱, 그래픽, 컴퓨터 비전, LCD 컨트롤러 막 등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비디오 IP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기술, 그리고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에서 이제 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도 계약 2건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2건이 있었고요.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미 계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디오 IP는 언급을 드렸고, 뭐 응용 분야 뭐 끝도 없죠. 뭐 스마트폰 자율주행, 드론 생각해보시면 다 말이 되죠. 드론도 결국에 인식을 해야 되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제품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이번엔 말씀을 드려보면, 컴퓨테이셔널 이제 포토그래피 중에 렌즈 디스토션 코렉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제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양해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렌즈의 어떤 그 왜곡을 보정하는 건데, 말 그대로 카메라 센서에 붙은 렌즈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미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정하는 이제 IP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보안용 렌즈라던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지금도 차량에 ADAS 사용되죠.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 그런 센서 렌즈는 한 번에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캡처해야 되기 때문에 광각일 수밖에 없고, 광각이라는 특성상 왜곡이, 디스토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런 IP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행자 추돌 방지가 되려면 고화질의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조도에서 인식이 잘 되려면 고기능의 이제 그 CP,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를 CP라고 부르는데, CP가 필요한 것이죠. 이 칩셋 미디어의 CP IP는 이제 출시된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프로모션 하자마자 연달아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럼 이 회사의 사업적 구조, 뭐 원가 구조라든지, 즉 사업성이 좋은 이유는 쉽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드리면 NC소프트 같은 회사랑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다르죠. 당연히 이제 게임 회사니까. 거긴 재료비나 뭐 원가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비교를 드린 건데, R&D 비용, 즉 인건비가 거의 유일한 원가입니다. 재무제표에서는 판관비, 이제 판매비, 관리비, 그 부분이죠. 판관비 부분에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매년 등락이 있긴 하지만 매출액의 거의 절반가량을 R&D에 투자하면서 이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R&D 투자 비중이 64%, 아주 높았죠.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뭐 비중은 한 40% 선으로 내려왔는데, R&D 금액으로 보면 그 매출이 워낙 또 잘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금액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인력도 R&D 인력이 거의 80%, 정확히는 74% 되고요. 석박사 비중이 한 66% 비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삼성이 버는 돈을 보면 알겠지만,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 이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3배가 넘습니다. 응용 분야도 끝이 없죠. 제가 굳이 뭐 하나하나 언급 안 드려도 다들 쉽게 떠올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디오 IP 분야는 국내 경쟁사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고 성장률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굳이 경쟁사를 찾자면 미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프랑스의 알리그로라는 회사가 전부입니다. 이 정도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제 굉장히 사업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R&D 비용에 투입해서 계속 IP를 만들어내고 IP를 통해 일회성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몇 년간 로열티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딱 봐도 단기 순이익률이 높을 것 같으시죠? 매분기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2019년은 평균적이라기보다 전체 매출에 대한 단기 순이익률이 한 27, 8% 정도 됐을 거예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 회사는 이 라이센스 매출 비중에 따라서 그 시기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등락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높을 때는 그렇고 2019년은 그 한 개년도 전체가 연간으로 28%를 찍은 거니까 뭐 꽤나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가 연간 역대 최고의 해를 보냈던, 메모리 반도체 최고의 이제 해였던 2018년 이제 단기 순이익률이 18%였습니다. 10% 정도가 평균적인, 이제 삼성은 최고의 해인데 물론 칩스앤미디어도 지금 최고의 해를 보내긴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녹음하는 게 3월 11일인데 아마 제가 3월 12일 날 이걸 올릴 텐데 3월 11일 이날 나왔던 감사 보고서가 또 발표됐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려보면 자산 총계가 한 359억 정도 되는데 부채 총계가 단 38억밖에 안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은 부채율이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재무제표에서 인상적인 점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매출이 2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영업비용, 즉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4억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20억이 늘었는데 원가가 4억밖에 안 늘었어요. 거기에 금융수익 보너스로 단기 순이익에서 거의 2배쯤 이제 해당하는 폭증이 또 뭐 일어난 거고, 즉 제가 이 회사의 미래를 당연히 알 수는 없죠. 제가 뭐 그거 알았으면 이 회사 주식을 샀겠죠. 주식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과거는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재무제표 아주 아름다운 수준입니다. 이 회사 매출 특징 중에 또 하나라면 1분기에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탓도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그 국가 체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그 파이가 엄청 큰데 그것을 연말에 기업들이 다 털어야 되거든요. 또한 신제품이 나올 때 반도체가 팔리면서 로열티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데 라이센스 재계약도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제품 주기와 관련성이 깊습니다. 이 회사 특징 중 하나가 또 수출 비중이 매출에서 약 95%, 그러니까 완전 수출 회사예요. 수출 회사.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하는 회사죠. 물론 이제 그 수익을 다 달러로 받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화의 이 환율 변동성에 이 수출 비중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해도, 중국 회사한테 매출이 발생해도 무조건 달러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율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환율 변동이 10%다 하면 작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이 한 6, 7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쪽에 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사업성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돈을 다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 변동성이 위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요즘 뭐 물론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완전 강세 달러잖아요. 이럴 때는 또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꼴이니까 이게 꼭 위험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가 버는 돈은 사실 뭐 얼마 안 됩니다. 중국 수익이 절대적이고 그러니까